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대사증후군이 우리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고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서로 같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임상적으로도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 혹은 2형 당뇨병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종 심혈관 질환과 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한 가지 질환군으로 개념화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다양한 질환의 발생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대가 있습니까? 심장대사증후군 학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2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이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그 유병률이 상승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이 되면 갱년기 이전보다 4배가 됩니다. 남성은 30, 40대 그리고 50대까지 위험하고 그 수치가 많아지다가 50대 이후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직장 생활로 인한 생활 습관, 으로 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대사증후군 유병률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흡연자, 고위험 음주자,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체중이 아니더라도 혹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더라도 복부만 이렇게 과도하게 좀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만의 일종으로 보시는 거죠? 살이 찌면 팔, 다리 등 모든 부위에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유독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하 지방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장기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정상 체중인 경우에도 내장 지방의 축적이 심할 경우에는 대사 이상,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의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사적으로는 비만인 경우로 봅니다. 뭐 허리둘레를 1인치만 줄여도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복부 비만 자체가 대사증후군의 시작점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한 경우에 지방간이 또 있다고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면 지방간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복부 비만은 복부에 지방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지방이 간에 축적되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데요. 지방간 상태에서의 간은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이 중성지방이 올라갈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분해되어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복부 비만, 지방간,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되는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얼마나 더 높아지는 건가요?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지방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그 위험도가 3.31배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복부 비만일 경우에 그리고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이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임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 대사증후군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대사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혈당 대사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 그리고 지질 대사 이상으로 인한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 등이 나타나며 여기는 보통 복부 비만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여러 이상 소견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위험 인자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소견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견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특징적인 증상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증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무증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 환자임에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되게 되는데요. 그냥 내가 좀 배가 나왔구나, 좀 살이 쪘구나 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정말 증상 자체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복부 비만이 있어도 체중 감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진단 기준은 총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신체 계측에서 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이 기준이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입니다. 또한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이 150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미만, 그리고 여성은 50 미만이며 공복 혈당은 1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총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치를 넘게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수치가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좀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단순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차이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단순 비만은 체지방량이 많은 것이지만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고지혈증, 고혈당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당뇨 대사증후군은 거의 함께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많은 연구들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대사증후군을 설명하려 하고 있으며 두 질환 사이 강한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을 보더라도 실제 외국 연구에서 2형 당뇨병의 환자의 85%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를 살펴봐도 당뇨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중 77% 이상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대사증후군의 동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나아가 대사증후군은 당뇨의 위험인자이므로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는 당뇨에 대해 더욱 주의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몇 번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뇨와의 연관성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에서도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발생의 예측인자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의 연관성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사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모에게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과 비교해 자녀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다라고 보고된 적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우 자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였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자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2%로 높아졌고 부모 모두 대사증후군일 경우에는 유병률이 8.2%에 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대사증후군이 있고 비만한 자녀의 경우 절반 이상 대사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어 가족력 그리고 비만이 있는 경우 그 위험도가 많이 상승한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많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나쁜 생활 습관도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발현도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좌우되므로 평소 식생활 그리고 운동 습관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살펴볼까요? 앞서서 뭐 당뇨와의 연관성도 좀 짚어주셨는데 치료하지 않고 만약에 이 대사증후군을 방치를 하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유방암, 대장암 등 암 발생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에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통풍, 암, 치매 등으로 인체 전반에 분포하고 작용하는 뇌와 혈관 쪽으로 영향이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대부분의 성인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으로 발전하게 되며 거의 대부분의 생활습관병을 대사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설명 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대사증후군 자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는 대사증후군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를 보면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41% 감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 정도에 따른 당뇨병과의 도달률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요. 15kg 이상의 감량은 70%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환자와 고혈압 위험 환자에서도 중등도의 체중 감소로는 의미 있는 혈압 감소가 있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공복 혈당, 인슐린, 그리고 당화 혈색소 등의 감소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도 근데 이후에 다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이나 운동 등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늘게 되고 이는 다시 대사증후군의 원인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과 직결되게 됩니다. 이에서 더 진행하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등 각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환자분 스스로가 또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 지금 현재도 대사증후군과 싸우고 계신 분들 또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병 자체가 복합적으로 또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고 어려움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주의사항 좀 조언, 팁을 주신다면요. 대사증후군은 질병의 전 단계로서 이제 관리를 시작하셔야 되는 위험 신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그 자체로 진단을 받으셔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생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